저는 이번에 3월부터 오게 된 연구차 ICT 사업단의 조정입니다. 제가 오늘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관찰형 의료 데이터로부터의 의학적 근거 도출이긴 한데, 제가 자꾸 제 슬라이드 넘어가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오늘 굉장히 앞서서 재밌는 주제가 연구과제 수주라는 재밌는 그런 주제가 있는지 모르고 제가 재미없는 것만 준비를 했는데, 앞서 김혜원 교수님께서 굉장히 연구과제를 수주하기 위한 좋은 전략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가 주로 보건산업진흥원에서 많이 과제들이 뜨고 있는데 생각보다 다른 곳에서도 많이 뜨고 있습니다. 복지부 산하에 굉장히 다양한 기관들이 있는데 주로 네 가지 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질병관리청, 그리고 하나가 암센터, 이런 곳에서도 과제를 굉장히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제비 정말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곳에서 내는 공고들을 유심히 보시는 것도 좋고, 지금 대표적으로 건강보험공단이나 심사평가원에서 궁금해하는 주제 중에 하나는 최근에 2022년에 도입된 킴리아주 같은 것들, 초고가 약들이 지금 정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들만의 궁금한 부분이 많거든요. 물론 우리는 임상적으로 좋은 것들이 이미 ICT에서 나왔기 때문에 나는 ICT 믿을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들은 연구비를 내고 싶은 그런 주체는, 그러니까 비용 효과성이라던가 아니면 진짜 우리나라 환자에서 잘 나타나고 있나, 이런 것들에 관심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잘 팔로우 하시면은 과제비를 따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최근에 질청에서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데이터셋 구축에 열을 띠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과제 중에 하나는 제 총액이 7억 5천인지 1년에 7억 5천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지금 비정형 데이터셋을 어떻게 잘 이렇게 마사지를 해줘야 데이터셋 잘 만들어질 것인가, 그런 알고리즘과 그걸로 인한 데이터셋을 만드는 것이 과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런 거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고, 암센터만 해도 이제 암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부터 한 2년 3년 전부터 공공 데이터를 결합하는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고 있는데, 암센터는 그럼 이거 데이터 결합해서 연구를 해라, 그럼 연구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연구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팔로우업 하시고 관계 부처분들과 관계를 잘 맺으시면은 생각지 못한 연구비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들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 김현 교수님께서 말해주신 전략 중에 굉장히 좋은 거는, 우리가 지방에 있어서 큰 연구비를 딸 수 없으면은 큰 연구기관에서의 세부로 들어간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큰 과제들이 짜질 때는 어느 정도 지방 안배성에 대한 그런 것들 고려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세부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우리가 너희 거를 해준다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너희와 협력한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과제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 다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로 돌아와서 여기 계신 임상 선생님들께서 뭔가 환자를 볼 때, 치료를 할 때 사실 굉장히 다양한 디시전 메이킹에 많은 것들이 영향을 받으시겠죠. 그냥 내가 내과 의국에 있던 워드 파일을 본 걸 이렇게 경험을 가지고 치료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선배 교수님들의 지침을 받아서 치료를 하실 수도 있고, 근데 가장 주가 되는 건 어쨌든 가이드라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기 좀 건방져 보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가장 치료에 중요한 거는 에비던스 기반의 그런 에비던스 베이스 메디슨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과 에비던스 베이스 메디슨은 되게 오래된 것 같지만 1991년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제가 92년생이니까 저보다 한 살밖에 한 살 형 정도에 되는 건데, 그래서 에비던스 베이스드 메디슨이 이렇게 쭉 진행되고 오면서 과연 옵저베이셔널 스터디, 그러니까 관찰형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근거를 만들 수 있나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로 1998년에 자폐증과 만성 설사를 앓는 소년에게 췌장 기능 평가하기 위해서 소화 호르몬인 세크리틴 주사를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아이가 가만히 있고 어른들과 더 잘 소통할 수 있다는 거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인과성 관계를 띨까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저만 해도 집에 가서 아빠한테 아빠 나 탈모 올 것 같아 얘기하면은 아빠가 검은콩 먹으라고 하거든요. 검은콩 먹어서 자기 나았대요. 자기들 머리가 많이 난대요.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그냥 퍼지고 있습니다. 뭐 했으니까 그냥 돼.
이런 식의 얘기가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고, 실제로 이 케이스 세크리틴 주사는 이게 1998년쯤에 이게 세크리틴 주사가 막 몇천 불씩 막 올라가고 그랬대요. 자폐증 어머니들, 부모님들 굉장히 간절하니까 이렇게 에비던스 없이 이렇게, 물론 이거 향후에 ICT 해서 관계없는 걸로 판명이 났고, 조금 더 최근에는 그 우리 코로나19 시절에 여기 계신 교수님들 정말 영웅이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다시 돌아와서 코로나19 때 그 트럼프 대통령이 클로로킨, 하이드록시클로로킨 정말 신이 내려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물론 신이 내려주신 건 아니고 제약회사에서 내려준 것 같긴 하지만, 사실 이거에 대한 얘기는 그냥 프랑스에서 한 50명을 가지고 연구를 했을 때 클로로킨 이렇게 복용하고 좀 있어봤더니 코비드 안 걸리더라, 이런 그냥 단순히 50명짜리 연구로 시작이 돼서 이 루머가 엄청나게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도 먹었다, 니들도 먹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여기 보시면은 그 WHO가 그 팬데믹에 대한 디클레어를 하고 미국에서 이렇게 이머전시 상황을 나타내고, 이런 식으로 얘기가 자꾸 코로나 상황에서 클로로킨 좋다고 얘기하니까 클로로킨이랑 하이드록시클로로킨 처방 굉장히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막 사재기하고 그런 현상이 있을 때 결국 이러한 사람들의 폭발적인 관심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인 압박, 다양한 것들이 작용해서 결국 3월 30일에 그 미국의 FDA에서 긴급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긴급 승인해서 많이들 드셨죠.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같은 2022년 어거스트에 NEJM에서 결국 트라이얼 결과가 나왔죠. 트라이얼 결과를 봤더니 하이드록시클로로킨 써봤더니 코로나 뉴 코비드 19 환자들 차이가 없더라, 플라시보랑 차이가 없더라, 이런 결과가 나왔고, 조금 더 지나서는 입원한 환자들에게 써봤더니 그것 역시 차이가 없더라,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는 2021년 그 전부터 하이드록시클로로킨 적당하게 쓰지 않거나 좀 이렇게 먹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냥 올코즈 모탈리티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는 걸 알고 있었는데, 카디악 리스크에 대해서 올라간 걸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클로로킨에 대한 명확한 근거 없이 그냥 이렇게 하나의 루머 같은 걸로 막 복용하게 되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에비던스 베이스드 메디슨에서의 에비던스를 잘 평가하는 건 정말 중요하고, 에비던스 베이스드 메디슨의 정의는 가장 좋은 최신의 근거를 공정하고 명백하고 현명하게 사용하여 개개인의 환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고, 최고의 연구 근거를 의사의 숙련도와 환자의 가치에 접목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991년부터 에비던스 베이스드 메디슨이 도입돼서 이렇게 쭉쭉 이게 잘 활용이 되고 있는데, 지금 왼쪽에 이 피라미드를 보시면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에비던스 베이스드 메디슨의 하이어라키는 대부분 아직 A에 머무르시는 분들도 많고 이걸로도 교육을 많이 하세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RCT가 굉장히 절대적이죠. 코호트 스터디가 밑에 있고 RCT만 믿으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슬라이드를 잘못 만들어서 자꾸 넘어갑니다. 근데 2004년부터 이런 것, 어쨌든 이 평가하는 방법도 계속 진화할 거잖아요. 그래서 2004년부터 그레이드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그냥 RCT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근거로 딱 매기는 게 아니라, 과연 우리가 궁금해하는 가설이 얼마나 잘 부합한지, 디자인이 잘 부합한지, 환자의 다양한 퍼블리케이션 바이어스 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있고, 지금 다들 가이드라인 보시면 에비던스 레벨은 어떻고 퀄리티는 어떻고 이런 식으로 나온 것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방법에서는 코호트 스터디가 RCT를 넘을 방법이 아예 없었는데, 이제 리바이즈드 된 그레이드 클래시피케이션에 따라서는 당연히 RCT가 높은 거는 맞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코호트 스터디가 내 케이스에서는 더 잘 맞을 수 있고 더 높은 에비던스의 퀄리티나 레벨을 가질 수도 있다는 이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우리가 왜 오브저베이션 스터디를 해야 되나, 당연히 내가 궁금한 거는 어떻게 해서라도 RCT가 무조건 좋은 근거가 맞습니다. 다만 RCT의 장점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가 인터벤션 스터디를 할 때 당연히 랜덤화라는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을 통해서 편향을 없애고 그런 식으로 통해서 굉장히 높은 내적 타당도를 얻게 됩니다. 그에 반해 우리가 이렇게 RCT 좋은 거 알면 RCT만 하면 되지만 그럴 수는 없죠. 당연히 만약에 오늘 RCT 인원이 다 모집이 돼서 만약에 10년 아웃컴 보려고 하면은 우리 10년 동안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10년 동안 돈을 계속 내고 이 환자들 계속 팔로우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돈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RCT들도 보면은 굉장히 엘리지빌리티 크라이테리아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보면은 크라이테리아가 좀 비교적 복잡하지 않은 것들은 리얼월드 환자들의 굉장히 가까운 베이스라인들을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 크라이테리아 굉장히 명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트라이얼 꼭 성공시켜야 되는 경우에는 그 크라이테리아들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과연 이 그 트라이얼에 인롤된 사람들이 리얼월드 환자와 똑같을 건가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시간이든 비용이든 아니면 RCT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이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옵저베이셔널 스터디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옵저베이셔널 스터디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약국을 갔던 것도 그냥 하나의 관찰 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걸으면서 아이폰에 기록된 걸음 수도 옵저베이셔널 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찰 연구를 무턱대고 그냥 수행을 하고 이거 해봤더니 이거 안 되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관찰 데이터에 대한 명확한 제한점을 아시고 어떻게 생성되는지 이해를 해야 시간을 버리지 않고 관찰 연구를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뭐 메디케이션 데이터가 이렇게 뭐 하나 타입 중에 하나라면은 보시면은 사실 이건 미국 기준이라서 우리랑 조금 다를 수 있지만, OTC 메디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뭐 처방전에서 뭐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이런 것들은 그냥 뭐 약국 데이터에서 가져온다거나, 뭐 조금 오른쪽에 보시면 도즈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처방전에서도 알 수 있고 아니면은 그냥 약국 데이터에서도 알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어디서 오는지, 데이터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옵저베이셔널 스터디를 해야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 옵저베이셔널 데이터들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CDM도 있고 CDW도 있고 EMR도 있고, 교수님들께서 각자 모으는 데이터나 레지스트리, 뭐 바이오마커들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연구를 할 수 있나, 전 크게 이럴 때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데이터를 가지고 환자들의 임상적 특성을 볼 수도 있고, 우리가 가진 데이터를 가지고 환자가 뭐 예를 들어서 뇌졸중으로 여기 들어왔는데 퇴원 시부터 1년 이내 사망할 확률 같은 것들을 예측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은 각 환자마다 이렇게 확률을 예상을 하고, 뭐 자, 향후 1년 이내 정말 이제 뇌경색 재발할 확률 높으십니다, 조심하십니다, 이렇게 임상 결정 도와드릴 수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커절 인프런스, 인과적 영향 추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내가 갑자기 나는 암 환자를 보는데 뭐 다양한 약들을 쓰다 보니까 심독성이 좀 우려가 돼요. 심독성 우려가 돼서 스타틴을 좀 복용시키고 싶은데, 그 스타틴 복용을 어떻게 해야 좋은지 이런 것들이 궁금할 수 있잖아요. 스타틴 어드히어런스에 따라서 뭐 이게 정말 환자가 잘 살 거냐 못 살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스타틴의 어드히어런스라는 게 과연 인과적으로 환자의 모탈리티에 영향을 미칠 거냐 이런 것들이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그런 연구에 대해서 인과적 영향 추론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태스크에 대해서 제가 수행했던 연구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고 제가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임상적 특성 분석인데, 저는 코로나 완전 초기에 코로나 환자의 특성 분석 같은 것들을 했었습니다.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나갔던 논문이고, 저희 완전 코로나 초기엔 사실 이 질병이 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잖아요. 뭐 우리가 알기로는 뭐 우한에서 왔다, 뭐 이 정도만 알지, 이걸 걸리면 과연 얼마나 모탈리티가 높을 건지,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작용해서 뭐 나는 내과인데 내과 환자에서 얼마나 위험할 건지, 나는 외과인데 외과에서 얼마나 위험할 건지 이런 것들 알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질병의 이해를 돕기 위해 빠르게 나갔던 논문이고, 보시면 2020년 10월에 출판한 거긴 한데 실질적으로는 조금 더 선 공개를 했었던 논문이고, 어쨌든 코로나 초기에 나이를 제외하고는 리스크 팩터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H1N1 인플루엔자, 이게 환자들의 뭔가 특성이 좀 어쨌든 호흡기 질환인 건 유사하니까 그 환자들과 비교를 했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데이터 사용했고, 첨부 자료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콜롬비아의 얼빙 메디컬 센터의 EMR 데이터 사용하고, 또 다양한 데이터 사용하고, 미국의 베테랑 어페어스라는 곳에서 또 EMR 데이터 사용해서 H1N1 인플루엔자 환자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비교적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입원을 했었고 남성들이 입원을 했었다. 그에 따라서 뭔가 오른쪽에 그림 좀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하트 디지즈라든가 COPD, 이뮤노서프레센트 이런 것들 쓰는 게 조금 적은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를 하고 입원 환자를 볼 때 이런 것들 좀 디시전 메이킹하는 데 도움이 되시라고 이런 논문을 냈었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ACS 환자에서 티카그렐과 클로피도그렐에 대한 비교 연구를 하나
또 그 관찰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 2009년에 그 플라토 트라이얼이 나오면서 티카그렐러는 클로피도그렐보다 그 PCI 이후에 그 뎁트 치료할 때 조금 더 권장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고, ACC/AHA나 ESC 가이드라인에 잘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는 그 플라토 트라이얼이었고, 근데 이 트라이얼에서 봤을 때 북미와 아시아 환자들에 대해서는 뭔가 이점이 좀 뚜렷하지 않은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티카그렐러가 클로피도그렐에 비해 뭔가 이스케믹 이벤트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작동하는 것처럼 잘 알려져 있지만, 어쨌든 티카그렐러도 완벽한 약이 아닌 게 부작용이 뭐 디스니아나 블리딩 리스크 조금 더 올라가는 게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리얼 월드에서도 이것들이 잘 똑같이 적용이 될지, 그리고 북미 환자와 뭐 예를 들어서 그 이스턴 환자들에게 조금 더 잘 적용이 될지, 이런 것들 알아보기 위해서 그 세 가지 데이터를 사용해서 연구를 했었고, 그 미국의 EHR 데이터, 미국의 그 IQVIA라는 CRO 회사의 그 병원 데이터, 그리고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데이터를 활용해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그 플라토 트라이얼에서는 티카그렐러 조금 더 좋은 걸로 나왔었는데, 그 네이스에 대해서는 그 두 군 간의 차이가 없다는 걸 발견할 수 있었고, 그에 비해 헤모로직 이벤트는 클로피도그렐 쪽이 조금 더 나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또 하는 연구 중에 하나는 그 환자별 결과 예측을 하는 연구인데, 이거는 그 환자별로 어쨌든 사실 확률로 얘기를 하면은 좀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들을 스코어링 시스템을 만들어서 조금 더 잘 와닿을 수 있게 만들고 있는 그 연구 중에 하나고, 아이데트 스코어라는 연구인데, 이거는 그 세브란스에서 수행했던 4가지 RCT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모델을 만들어서 그 환자들의 그 예후를 예측한 연구인데, 그 이것도 사실 앞선 연구랑 비슷하긴 하지만 그 PCI 시술을 한 후에 환자들이 이중항 혈소판 치료 요법을 그 수행할 때 가이드라인에서의 그 표준은 12개월 동안 쭉 복용하는 건데, 사실 점점 더 그렇지 조금 더 짧은 게 좋지 않냐라는 그 트라이얼들이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따라서 그 환자들의 특성들을 가지고 이제 3개의 RCT 데이터로 이 환자는 그냥 스탠다드로 가는 게 좋아, 이 환자들은 그것보다 짧은 게 좋아,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스코어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적용을 했을 때 기존의 그냥 랜덤하게 그 스탠다드 뎁트 그리고 어브리비에이티드 뎁트를 사용했을 때보다 어느 정도 아웃컴이 더 나아지는 것들을 발견을 해서 지금 그 자하에서 리비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단히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고, 결국 제가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뭐 근거의 질 평가는 여러 요소에 따라서 그 고려돼서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뭐 연구 설계를 시작으로 뭐 ICT가 당연히 제일 높지만 그 다음에 뭐 편향 위험이라던가 일관성, 직접성, 정밀성에 따라서 근거의 질이 좀 바뀔 수 있다를 말씀드리고, 그래서 제가 오늘 리얼월드 데이터를 활용한 옵저베이셔널 스터디의 장점을 엄청 말씀드리고, 이게 뭐 마치 더 좋은 것처럼 말씀을 드리고 뭐 무속인처럼 찬양을 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 무작위 임상시험보다 절대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서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 그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들께서 어쨌든 향후에 뭔가 연구비를 따셔야 된다거나 관심이 많으시다거나, 지금 네카 같은 데도 보면은 그냥 임상 근거 만드세요 하고 돈을 막 주기도 하거든요. 물론 뽑히긴 어렵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께서 연구를 위해서 활용 가능한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셨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좀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나 아니면 우리가 접근 가능한 데이터들, 뭐 예를 들어서 청구 자료 같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병원에서 이미 CDW나 CDN 같은 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CDN 같은 경우는 국내 대학 상종들은 이미 다 변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랑 잘 뭐 좀 동맹 관계가 맺어져 있는 곳들은 뭐 우리 쪽에서 IRB만 받으면 CDN 데이터 쓸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물론 그 EMR 데이터이기 때문에 팔로업이 없다는 것 때문에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그에 따라서 더 좋은 연구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잘 활용하실 수 있다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그 연구처의 도움을 많이 받으시고, 예를 들어서 내가 앞으로 뭔가 과제를 따고 싶은데 뭔가 조금 부족해, 뭐 돈이 부족한다거나, 그 돈을 내어주시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도와드릴 수 있는 도움 비용을 좀 드릴 수 있으실 것 같고, 내가 제안서 쓰는데 소스가 없어, 이런 것들 말씀하시면은 아까 홍정호 교수님께서 소스도 많이 준다고 하셨고, 내가 쓴 거를 피드백하는 뭔가 금전적인 도움을 주실 수도 있고, 그런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구 클리닉, 네, 접니다.
네, 저 많이 사용해 주시면은 네,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네 분 연구 교수님들 너무 강의 잘해주시고